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 서울과 FC 안양입니다. FC 서울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구조와 빠른 전환을 동시에 노리는 팀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이 뚜렷합니다. 전방에서는 둑스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팀의 기준점을 세우고 세컨드볼 연결 능력으로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안데르손은 오프더볼 움직임이 탁월해 상대 수비 간격을 파고들며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패스와 슈팅으로 직접 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자원입니다. 루카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뒷공간을 흔들고 크로스와 컷백을 통해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맡으며 링가드는 직전 경기 결장을 통해 체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이번 경기 풀 컨디션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링가드가 합류한다면 중원에서 템포와 연계가 한층 더 원활해져 전개 속도가 빨라지고 공격 패턴의 다양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야잔이 후방에서 제공권과 대인 방어를 책임지며 안양의 핵심 공격수 모따를 전담 마크해 그의 장점을 최대한 봉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은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모따가 높은 타점의 제공권으로 전방에서 세컨드볼을 만들어내는 공격의 핵심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야잔과의 맞대결에서 쉽게 우위를 점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야구는 빠른 스피드로 측면 침투와 역습 전환에 기여하며 순간적인 돌파로 공격 활로를 열 수 있지만 팀 전술 전반이 모따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서울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 공격 루트가 쉽게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의 마테우스는 압박과 볼 간수 능력으로 전환 과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지만 서울의 강한 압박이 지속될 경우 탈압박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뒷공간 커버가 느려 서울의 빠른 전환과 침투에 흔들릴 수 있으며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는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서울이 전방 연계와 중원 장악에서 우위를 보이며 주도권을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둑스와 루카스가 전방에서 버티고 안데르손이 빈 공간 침투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패턴은 안양의 수비를 꾸준히 흔들 것이며 링가드의 합류로 중원 전환과 템포 조율이 안정되면 공격의 날카로움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안양은 모따를 활용한 단순 전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야잔의 대인 방어와 제공권 제어 앞에서 공격 루트가 차단될 경우 경기 내내 주도권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서울의 공격 템포와 압박 강도가 강화되는 반면 안양은 단조로운 루트와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디테일에서 한 발 앞선 서울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챙길 그림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포항스틸러스입니다. 강원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투톱을 세워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체력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노리며 버티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최근 강인군으로 인해 체력 소모가 누적돼 날카로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지호는 수비 라인에서 제공권과 커버 능력을 발휘하며 안정감을 주지만 중원 압박이 약해질 경우 뒷공간 대응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민우는 좌우 전환과 전진성을 갖춘 플레이로 밸런스를 잡으려 하지만 주중 코리아컵 경기 여파로 활동량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전북과의 컵 경기를 치른 뒤 선수단 전반에 피로가 쌓여 있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와 실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포항은 같은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전술적 디테일과 체력적 여유에서 앞선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조르지는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강원의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으며 홍윤상은 2선에서 공간 창출과 활동량으로 팀 전개를 주도합니다. 오베르다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풀어내는 자원입니다. 이호재의 징계 결장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전력 균형과 전술 실행에는 큰 공백이 없으며 오히려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선수단의 활동량과 집중력이 경기력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같은 포메이션을 활용하지만 체력 상태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은 코리아컵 여파로 인해 압박 강도와 템포 유지가 떨어지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포항은 충분한 휴식과 탄탄한 중원 운영을 앞세워 전방 압박과 전환 플레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조르지와 홍윤상의 침투에 오베르단의 패스가 결합하면 강원의 수비를 쉽게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체력과 전술 실행력 모두에서 앞서는 포항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합니다. 이번 경기는 포항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김천 상무입니다. 대전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과 측면의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전술적 완성도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팀입니다. 유강현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으로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빠른 압박이 들어올 때 고립되는 경우가 잦아 공격의 연속성이 쉽게 끊깁니다. 정재인은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활로를 열 수 있는 자원이지만 경기 내내 기복이 존재하고 수비 전환에서 약점을 보입니다. 김봉수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지만 템포 조율 능력에서 경험 부족이 드러나 전개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 투자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은 대전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김천은 같은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지만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을 핵심으로 삼으며 팀 전술의 응집력이 뛰어납니다. 박상혁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고 순간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김승섭은 전방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연계 능력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 전환 시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이동경은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겸비한 플레이메이커로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자원입니다. 특히 정정용 감독은 외국인 용병 없이 군인 선수들 위주의 스쿼드를 운영하면서도 체계적인 전술과 응집력으로 시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도력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감독 역량과 전술 완성도 차이가 경기 흐름을 갈라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은 홈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술적 디테일 부족과 전개 속도의 한계로 인해 공격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김천은 박상혁의 폭넓은 활동과 이동경의 창의적인 전개, 김승섭의 버팀목 역할이 맞물리며 안정적이고 위협적인 공격 루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김천의 조직력은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고 대전은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디테일과 조직력에서 앞선 김천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김천 상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경남FC와 부천FC입니다. 경남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의 세밀한 부족과 수비 집중력 결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중민은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제공권으로 이선 자원에게 기회를 열어주지만 결정적인 슈팅 전환에서는 다소 무딘 모습을 보입니다. 마세도는 발밑 기술과 드리블 돌파 능력이 뛰어나 상대 압박을 벗겨내며 활로를 열 수 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경기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해나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중심을 잡으려 하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할 경우 볼 간수에서 불안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경남은 전개 과정은 단순하지 않지만 최종 마무리 단계의 디테일이 떨어지고 수비 라인의 간격 관리 문제로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은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 전반을 운영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와 침투 패턴이 강점인 팀입니다. 몬타뇨는 핵심 공격축으로 박창준과의 짧은 원투 패스를 통해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며 박창준은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상대 수비 균형을 흔듭니다. 박현빈은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장악하며 수비와 공격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천은 박스 근처에서 2대1 패스와 콤팩트한 연계로 상대 수비 시선을 교란하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벗어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며 공격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특히 양측면에서 빠른 침투와 컷백 연결은 경남 수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확실한 무기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부천의 조직적인 연계와 박스 근처에서의 침투 패턴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남은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수비 간격 관리와 압박 회피 능력에서 불안정해 부천의 빠른 전환과 연계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몬타뇨와 박창준의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가 반복된다면 경남 수비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부천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응집력과 공격 완성도에서 우위를 보이는 부천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부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천안시티와 서울이랜드입니다. 천안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이정엽이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능력으로 공격의 축을 담당하지만 전방 지원이 늦어지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지훈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 전환에 기여하나 수비 복귀 속도가 늦어 뒷공간이 노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김성준은 중원에서 볼 간수와 배급으로 경기를 풀어가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 경우 전개 속도가 떨어지면서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3백 구조 특성상 측면 공간이 쉽게 열리며 윙백이 1대2 상황에 몰리면 수적 분리 속에서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가 측면 숫자 싸움에 집중할 경우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이랜드는 4-3-3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포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측면 활용의 강점을 드러내는 팀입니다.
가브리엘은 빠른 돌파와 결정적인 문전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며 허용준은 직선적인 스피드와 침투 움직임으로 측면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크로스와 컷백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에울레르는 전방에서 전개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로 세밀한 패스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며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서울 이랜드는 포백 구조 속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측면을 점유해 천안의 윙백을 반복적으로 압박할 수 있으며 이는 전술적 상성 측면에서 큰 우위로 작용합니다. 이번 경기는 결국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과 전술적 상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천안은 중앙 압박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측면 수적 열세가 반복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서울 이랜드는 가브리엘과 허용준의 폭발적인 침투, 에울레르의 날카로운 전개 패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해 꾸준히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과 전술 디테일에서 앞서는 서울 이랜드가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며 경기 결과 또한 그 우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매치업은 서울 이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 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